당신이 지금까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이유가 단 하나의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 믿으시겠어요? 그 행동은 너무나 간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하고 넘어가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성공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모두 한 가지의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간단하면서도 전략적인 비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연구해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요청하는 능력이죠. 이것은 단순히 부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법이거든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인 사람은 하루에 수백 가지 욕구를 가지지만 실제로 구체적인 요청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만 원하고 희망하고 기대할 뿐이에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원리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원리들을 이해하고 적용하면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첫 번째 원리는 활성화의 법칙입니다. 요청이라는 행위는 우리 뇌에서 특별한 신경회로를 활성화시켜요. 신경과학자들이 발견한 바에 따르면 구체적인 목표를 언어로 표현하는 순간 뇌의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면서 목표 달성을 위한 인지적 자원이 집중된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컴퓨터의 프로세서가 특정 작업에 집중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죠. 이 과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한 메커니즘을 모두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전기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켜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전기의 모든 원리를 알지 못해도 스위치를 사용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성공한 기업가들을 관찰해보면 이런 차이를 명확히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시장 분석만 계속하고 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이미 고객들에게 직접 제안하고 있습니다. 어떤 접근법이 더 효과적인지는 명백하죠. 분석도 중요하지만 행동 없이는 결과도 없거든요. 실제로 실리콘밸리의 한 스타트업 창업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6개월 동안 완벽한 사업 계획서를 만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 친구는 그 시간에 이미 100명의 잠재 고객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결국 누가 더 빨리 성공했는지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요청하는 행위는 단순히 심리적 효과만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시작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 됩니다. 두 번째 원리는 수용성의 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에요. 받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요청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장벽이에요. 한 연구에 따르면 직장에서 승진을 원하는 직원 중 실제로 상사에게 승진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전체의 1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85%는 그냥 열심히 일하면 알아서 승진시켜줄 것이라고 기대해요. 한 기업 임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해 우리 팀원 한 명이 와서 말하더군요. 이상합니다. 저는 매일 최선을 다해 일했는데 제가 원하는 프로젝트에는 한 번도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런데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나요? 그러자 그는 깨달았습니다. 일은 열심히 했지만 요청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왜 발생할까요? 사회심리학자들은 이를 투명성 착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자신의 욕구와 의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전달될 것이라고 착각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명확한 의사소통 없이는 아무도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실험이 있었어요. 연구자들이 직장인들에게 상사가 당신의 커리어 목표를 얼마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대부분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상사들에게 물어보니 전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풍요의 관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회나 자원이 제한적이라고 생각해요. 마치 정해진 파이를 나눠 먹어야 한다고 여기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회와 가능성은 무한해요. 경제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혁신과 가치 창출을 통해 전체 파이 자체를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제로섬 게임이 아닌 포지티브섬 게임의 관점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창립자 제프 베조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고객이 성공하면 우리도 성공한다. 이것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모두가 이길 수 있는 게임이다. 이런 사고방식이 아마존을 세계 최대 기업 중 하나로 만들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접근 방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작은 그릇을 들고 큰 바다 앞에 서 있어요. 바다에는 충분한 물이 있지만 그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그릇의 크기에 제한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더 큰 그릇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릇의 크기란 바로 우리의 요청 수준을 의미합니다. 작고 모호한 요청은 작은 결과를 가져와요. 크고 구체적인 요청은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는 단순한 비례 관계가 아니에요. 오히려 기하급수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동일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작은 목표부터 차근차근 일하고 조언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큰 목표를 설정하고 도전하라고 했어요. 6개월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큰 목표를 설정한 그룹이 실제로 더 많은 성과를 달성했거든요. 그렇다면 효과적인 요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 핵심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략적 명확성입니다. 이는 단순히 정확하게 말하는 것 이상의 의미예요.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모호한 표현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어요. 더 나은 기회를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마케팅 부서의 신제품 런칭 프로젝트에서 팀리더 역할을 맡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략적 명확성에는 여러 요소가 포함되어요. 범위, 규모, 시기, 조건, 기준, 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합니다. 당신이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왜 그것이 필요한지, 언제까지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이런 명확성이 왜 중요할까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목표 구체성 효과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목표는 우리의 주의력과 에너지를 집중시켜요. 마치 자석이 철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명확한 목표는 관련된 기회와 자원들을 끌어당깁니다. 더 나아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할수록 우리의 무의식적 인지 시스템이 더 효과적으로 작동해요. 이를 선택적 주의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특정한 것에 집중하면 그와 관련된 정보와 기회들을 더 잘 인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빨간색 자동차를 사고 싶다고 구체적으로 정했다면 길에서 빨간색 자동차들을 훨씬 더 자주 보게 되죠. 이전에는 무의식적으로 지나쳤던 것들이 이제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목표 설정도 마찬가지예요. 한 부동산 투자자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다는 막연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6개월 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구체화했죠. 강남구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가격 15억 이하, 역세권 도보 10분 이내, 3개월 내 매입으로 말이에요. 그랬더니 2주 만에 조건에 맞는 매물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신념 기반 접근법입니다. 이는 논리적 분석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인들은 종종 과도한 회의주의에 빠져요. 모든 것을 분석하고 가능성을 계산하고 위험을 평가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해요. 하지만 지나치면 행동을 마비시킵니다. 어린아이들을 관찰해보세요. 그들은 불가능하다는 개념 자체를 잘 몰라요. 그래서 어른들이 보기에는 터무니없는 일들도 시도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말로 해내죠. 이것이 바로 혁신의 원동력입니다. 역사상 가장 큰 발전들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을 시도한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어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 때 전문가들은 인간이 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계속 도전했죠. 스티브 잡스도 비슷한 사례예요. 아이폰을 개발할 때 많은 전문가들이 터치스크린으로는 제대로 된 스마트폰을 만들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잡스는 자신의 비전을 믿고 끝까지 밀어붙였어요. 결과는 모두가 아는 바와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균형이에요. 어른처럼 계획하되 아이처럼 믿는 것입니다. 이는 모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가장 강력한 조합이거든요.
계획 단계에서는 철저하게 분석적이어야 합니다. 시장 조사를 하고 자원을 계산하고 단계별 전략을 수립해요. 하지만 실행 단계에서는 순수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변수를 통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성공한 기업가들의 사례를 보면 이런 패턴이 명확히 나타나요. 그들은 사업 계획을 세울 때는 매우 냉철하고 분석적입니다. 하지만 그 계획을 실행할 때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추진해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전기차 시장에 진입할 때 모든 데이터는 부정적이었어요. 시장 규모도 작고 기술적 한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의 미래라는 믿음으로 계속 투자했죠. 지금은 테슬라가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런 접근법이 왜 효과적일까요? 인지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믿음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강한 믿음은 실제로 우리의 행동과 판단에 영향을 미쳐서 그 믿음이 현실이 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를 자기실현 예언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우리가 어떤 결과를 강하게 믿으면 무의식적으로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맹목적인 낙관주의와 건전한 믿음은 달라요. 건전한 믿음은 현실을 바탕으로 하되 가능성에 열려있는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원리들을 어떻게 실제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당신이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하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표면적인 욕구가 아닌 근본적인 니즈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는 것은 표면적인 욕구예요. 하지만 그 뒤에는 경제적 안정감을 얻고 싶다, 가족을 더 잘 부양하고 싶다,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 등의 근본적인 니즈가 있을 것입니다. 근본적인 니즈를 파악하면 더 다양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요. 돈을 더 버는 것 외에도 지출을 줄이거나 투자를 늘리거나 부수입을 만들거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등의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직장인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연봉을 올리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깊이 분석해보니 진짜 원하는 것은 일과 삶의 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봉 인상 대신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를 요청했고 결과적으로 더 만족스러운 삶을 얻을 수 있었어요. 다음으로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때 SMART 원칙을 활용할 수 있어요. 스페시픽, 구체적, 메저러블, 측정 가능, 아치버블, 달성 가능, 렐레버트, 관련성, 타임바운드, 시한 등의 요소를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해요. 단순히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요청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요청할 것인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요청할 것인지, 상대방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 등을 체계적으로 계획해야 해요. 이때 중요한 것은 일방적인 요청이 아닌 상호 이익이 되는 제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상대방도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해요. 실제로 요청을 할 때는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상황과 기분, 여건 등을 고려해서 최적의 시점을 선택해야 해요. 또한 요청의 방식도 상황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요청이 효과적인 경우도 있고 간접적인 접근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비공식적인 대화가 더 적절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유연성이에요. 하나의 방법이 통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시도해야 합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접근법을 바꾸는 것이죠. 실제 성공 사례들을 보면 이런 패턴이 명확히 나타나요.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여러 번의 거절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절을 최종 답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방법을 찾거나 제안을 개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요청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5-7의 시도 후에 긍정적인 응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나 두 번째 거절 후에 포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예요.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지속성의 차이입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작정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니에요. 피드백을 받아들이고 개선하면서 지속하는 것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계속 시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거든요. 한 영업사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한 대기업에 제품을 납품하고 싶어 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은 거절당했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절 이유를 분석하고 제안서를 개선해서 다시 접근했죠. 두 번째도 거절당했지만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세 번째 제안을 준비했고 결국 성공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울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80% 정도 준비가 되면 시작하세요. 실행 과정에서 배우는 것들이 이론적 준비보다 훨씬 가치가 있어요. 실제 상황에서의 피드백과 경험이 가장 좋은 교사입니다. 90일간의 실험을 제안합니다. 이 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요청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큰 것들로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첫 주에는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작은 요청들을 연습하세요. 카페에서 할인을 요청하거나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가족에게 특별한 부탁을 해보는 거죠. 두 번째 주에는 직장에서의 요청들을 시도해보세요. 새로운 프로젝트 참여, 업무 조건 개선, 교육 기회 등을 요청해보는 겁니다. 세 번째 주부터는 더 큰 목표들에 대한 요청을 시작하세요. 승진, 이직, 사업 기회, 투자 등에 대해 구체적인 요청을 해보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거절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절도 하나의 정보입니다. 왜 거절당했는지 분석하고 다음 요청을 개선하는 데 활용하면 돼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거절을 경험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나은 협상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거절을 통해 상대방의 니즈와 한계를 더 잘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90일 후에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거예요. 단순히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얻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감과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리고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만약 이 방법이 효과가 없다면 언제든지 이전의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의 효과를 직접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세상은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요청하는 사람에게 말이에요.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그 열쇠를 사용할 시간이에요.